자, 이제 수용체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용체는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 전달 물질과 결합할 때는 특이성을 가지고서 결합하는 겁니다. 여기에 세 종류의 표적 세포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수용체 단백질들을 각각 가지고 있죠. 신호 전달 물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호 전달 물질에 특정 수용체들은 특정 신호 전달 물질하고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거죠. 수용체 A는 신호 전달 물질 1과 신호 전달 물질 3은 수용체 C와 수용체 B는 신호 전달 물질 2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용체 단백질 C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간단하게 그려진 이 모형이긴 하지만 이 표적세포 3은 수용체 C를 가지고 신호전달 물질 3하고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지만 신호전달 물질 1하고도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친화력은 다른 것이죠. 신호전달 물질 3이 수용체 C하고 결합하는 친화력은 수용체 C가 신호전달 물질 1과 결합하는 친화력하고는 보다는 좀 더 크겠죠. 그래서 한 종류의 수용체 단백질은 여러 종류의 신호 전달 물질과 상부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여러 종류하고도 결합할 수 있는데 그 결합력은 결합하는 힘, 친화력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한 신호 전달 물질, 신호 전달 물질 3은 수용체 C에도 결합할 수가 있고 수용체 여기 A에도 결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수용체가 여러 종류의 신호 전달 물질하고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한 신호 전달 물질은 여러 수용체 단백질하고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와도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요, 이 신호 전달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농도가 낮습니다. 낮은 농도를 가지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호르몬은 아주 소량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혈중 농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특이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호전달 물질 3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었는데 아주 낮은 농도로 분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화력이 가장 높은 이 표적세포 3에만 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호 전달 물질 3이 농도가 너무 높게 나타나면 분비가 되면은 그러면 이 신호 전달 물질 3은 이 표적세포 3에는 당연히 작용하겠지만 여분이 있으니까요. 농도가 높으면 친화력이 좀 작은 표적세포 1에 있는 수용체 A하고도 결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신호 전달 물질 3은 여기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떤 신호 전달 물질이요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그러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약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 약물이 들어가면 그 약물이 표적으로 하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백질들의 결합을 해서 효과를 발휘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약물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다른 데에도 가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호 전달 물질이나 약물의 혈중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은 주표적 이외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호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결합을 하면 표적 세포에서는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크기가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호 전달 물질, 메신저, 수용체, 리셉터 이 둘 간의 결합은 가역적입니다. 분비가 되었고 붙여줄 수 있는 주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결합들로 되어 있어서 이 신호 전달 물질하고 수용체가 만나면 이러한 복합체를 이루는 겁니다. 만나면 결합해서 복합체를 이루면 세포 내에
변화가 생겨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포 내에 그 신호가 전달되어서 세포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결합은 가역적이라는 거죠. 우리 효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효소 단백질이 기질하고 결합하는 것도 역시 가역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효소가 기질에 결합하면 그러면 생산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신호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결합하게 되면 표적세포에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반응이 나타나는 정도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 그것은 기질효소 복합체의 경우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신호 전달 물질 수용체 복합체가 형성되었을 때에 표적세포에서 나타나는 반응의 크기는 효소와 기질의 반응처럼 신호 전달 물질이 농도, 표적세포에 포함된 수용체의 수, 다시 말하면 효소로 바꿔놓는다면 기질의 농도, 효소의 양,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신호 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거나 표적세포의 수용체가 많을수록 신호 전달 물질 수용체 복합체는 많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표적세포의 반응성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세포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신호전달, 분비된 신호전달 물질의 농도, 그 다음에 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수용체의 양, 이것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수용체는요, 표적세포에 있는 수용체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상향 조절과 하향 조절 방식을 통해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수용체의 단백질이 항상 일정한 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호전달 물질 분비하는 양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신호전달 물질은 기본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호전달 물질이 농도가 변했어요. 예를 들어서 혈액에 호르몬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은 상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호르몬의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호전달 물질의 농도가 변한 상태로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표적세포의 수용체 수가 변화한다는 거죠. 이 표적세포 자체가 자기의 수용체 단백질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상향 조절과 하향 조절 두 가지 방식인데, 상향 조절은 수용체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고요, 하향 조절은 수용체 수를 감소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표적세포의 수용체 수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수용체 수가 더 많아졌어요. 많아지게 되면 신호전달 물질이 와서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신호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한 결과 그 내부에서 신호전달 과정이 거치면서 반응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용체의 단백질에 결합해 있는 신호전달 물질이 많을수록 세포의 반응은 커지는 겁니다. 이 수용체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각각의 수용체 단백질들마다 세포 내 신호 전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응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수용체 단백질의 수가 증가해서 반응성이 커지도록 조절하는 방식이 이게 상향 조절인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 때 일어나는 거냐? 신호 전달 물질의 농도가 장기간에 걸쳐서 낮아져 있을 때, 그럴 때에는 표적세포의 반응성은 매우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반응성을 올리기 위해서 표적세포의 반응성이 줄었으니까 표적세포는요, 수용체의 수를 증가시켜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표적세포는 반응성이 정상 정도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표적세포 자체가 스스로 적응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반대죠. 하향 조절은 수용체 단백질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양이 이렇게 있었는데 수용체 단백질의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반응성이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하향 조절하는 방식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신호 전달 물질의 농도가 장기간에 걸쳐서 높아져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신호 전달 물질의 농도가 장기간에 걸쳐서 높아져 있게 되면 표적 세포의 반응성은 매우 커져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표적 세포는 스스로 수용체 수를 감소시켜서 자신의 반응성을 정상 수준으로 낮춰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항상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표적 세포들은 자신의 반응성을 스스로 안정 상태를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상향 조절과 하향 조절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작용제와 대항제라고 하는 약물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호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결합을 해서 복합체를 형성하면 반응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신호 전달 물질이 너무 많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수용체 단백질은 신호 전달 물질의 양에 따라서 수용체의 수를 조절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호 전달 물질이 적게 나오거나 많이 나올 때, 그럴 때 어떤 우리 몸의 표적 세포의 반응성은 이미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정상하고는 다르게요. 그러면 일종의 질병이 되는 거겠죠. 그럴 때는 약물을 투여해서 표적 세포의 반응성을 정상으로 돌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상향 조절, 하향 조절만 가지고서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을 때 질병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상향 조절과 하향 조절에 의해서 표적 세포의 반응성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이 기능은 신호 전달 물질의 그 농도의 변화 지속이 그 정도가 이게 어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그때는 질병이 됩니다. 그럴 때에는 외부에서 약물을 투입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약물들이 작용제와 대항제입니다. 작용제와 대항제는 신호 전달 물질이 변화가 조절되지 않을 정도로 분비되고 있을 때 그때에 투입하는 약물들입니다. 이 작용제라고 하는 것은요, 신호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똑같이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호 전달 물질의 그 효과를 그대로 발휘하는 외부의 리간드, 즉 다시 말하면 약물인 거죠. 이런 것을 작용제라고 합니다. 우리 신호 전달 물질 흉내를 그대로 내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신호 전달 물질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표적 세포의 반응성이 저하되어 있다는 거죠. 상향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정도다, 그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 투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표적 세포의 반응을 정상 수준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신호 전달 물질이 너무 적게 나왔대요. 정상보다요. 이 알파벳의 크기를 가지고서 정상, 과, 그 다음에 과소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가 정상인 겁니다. 너무 적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해서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양 자체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응성이 줄어드는 거죠. 표적세포의 반응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고니스트, 작용제를 넣었습니다. 작용제 리간드를 넣었거든요. 넣어 놓으면 이 작용제가 다시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호 전달 물질에서 이루어진 반응과 그리고 이 아고니스트 작용제에서 이루어진 반응이 합쳐져서 반응의 크기가 정상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작용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신호 전달 물질이 너무 적게 충분하게 분비되지 않는 경우에 투여하는 약물들을 작용제, 아고니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번엔 반대입니다. 대항제, 안타고니스트입니다. 신호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똑같이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호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요.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호 전달 물질하고 이 대항제하고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관계라는 거죠. 이러한 약물을 대항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블러커. 신호 전달 물질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블러커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신호 전달 물질이 과하게 분비될 때 투여하는 겁니다. 신호 전달 물질이 과하게 분비가 되어서 표적 세포의 수용체 하향 조절을 가지고서는 이 정상으로 내릴 수가 없어요. 반응성이 그래서 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투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표적세포의 반응을 정상 수준으로 내릴 수가 있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대항제, 안타고니스트입니다. 신호전달 물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용체 단백질하고 결합을 했는데 그 반응성이 매우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신호 전달 물질의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요. 수용체 단백질하고 쉽게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안타고니스트, 대항제 리간드를 투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항제가 들어간 만큼의 수용체는 작용을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반응성이 없는 겁니다. 반응성이 이만큼 줄어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해 있는 이 메신저 신호전달 물질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반응이 정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용제와 대항제는 우리 약물 신호전달 물질이 농도가 변했을 때에 투여하는 약물의 유형들이 되겠습니다.